어린 게 어디서 도둑질이야? 부모님 어딨어? 너 경찰서 가자. 비 내리는 편의점 앞 낡은 후드티를 입은 5살 남자아이가 소보로빵을 품에 숨기다 점원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우는 아이에게 비싼 수트를 입은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의 빵값을 대신 내주려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집안에서만 보아하는 귀 옆에 구멍, 그리고 놀랍도록 자신의 어릴 적 얼굴과 닮아 있는 이 아이. 왜 이 아이는 자신과 똑같은 유전적 표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고 이 남자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신 곳으로 금빛 행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상그룹 회장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차진혁은 단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안에 이수연의 이름이 적힌 산부인과 진단서, 그 아래 선명하게 찍힌 도장과 함께 영구 불임 판정이라는 글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어머니? 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명 여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열었죠. 내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그 여자는 태산의 대를 이을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어. 이제 결정해. 가문을 택할 거야. 아니면 그 여자를 택할 거야? 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의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는 수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던 아내의 모습, 언젠가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행복하게 고민하던 그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 이미 서류는 다 준비했어.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 수연 씨한테는 위자료로 3억을 주겠다고 했으니 조용히 받아들일 거야. 명 여사의 말투는 마치 물건 하나를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진혁은 그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무너져 내렸죠. 태상그룹 회장이라는 자리,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며칠 후 진혁은 수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개인실이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수연은 진혁이 내민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보? 미안해, 수연아.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진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죠. 협의이혼 합의서라는 제목, 그리고 위자료 3억이라는 금액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진혁은 그 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힘들어, 수연아. 하지만 넌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태사는 후계자가 필요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사랑은요? 우리가 나눴던 약속들은 다 뭐예요? 수연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는 그저 펜을 수연 앞으로 밀어냈고 수연은 그 펜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비뚤비뚤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현재로 돌아온 진혁은 정계 거물의 딸 송채린과의 결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그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진혁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건 철저히 계산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태상그룹의 경영권과 채린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교환하는 거래였습니다. 진혁 오빠,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요? 채린이 진혁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또 그 여자 생각해요? 애도 못 낳고 쫓겨난 그 여자 말이에요? 채린의 말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혁은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채린은 진혁의 책상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오빠는 제 도구예요. 제가 청와대 영부인이 되는 날까지 오빠는 제 곁에서 완벽한 남편 역할만 하면 돼요. 사랑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진혁은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오직 야망만이 가득했죠. 진혁은 자신이 지금 어떤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운전기사를 보내고 직접 핸들을 잡았죠. 화려한 강남 거리를 벗어나 낡은 주택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달렸죠. 어느새 차는 허름한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혁은 차에서 내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싼 수트가 젖어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냈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가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완벽한 정장, 완벽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죽어 있었죠.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생수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죠.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고 그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불임이었을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고개를 저었죠. 명 여사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고 병원 진단서는 공식 문서였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결혼식 날까지 이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진혁은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삼각김밥과 컵라면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구석진 과자 코너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선반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진혁이 몇 걸음 다가가자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아이는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소보로빵 하나를 품속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빵 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아, 거기 꼬마 뭐 하는 거야? 점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지만 도망치지 못했죠. 점원이 성큼성큼 다가와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또 너구나? 지난번에도 경고했잖아. 이번엔 경찰 부를 거야. 죄송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원은 아이의 품에서 빵을 꺼내며 화를 냈죠. 진혁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앙상한 팔뚝과 겁에 질린 눈빛이 너무나 처절해 보였죠. 잠깐만요. 진혁이 조용히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점원이 고개를 돌려 진혁을 받고 비싼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 빵값이랑 우유 하나 추가해서 제가 계산할게요.
진혁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점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고 물러섰죠. 진혁은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 거야. 아이는 진혁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혁의 소매를 붙잡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죠. 작은 몸이 흐느껴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배고팠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아파서 일을 못 나가셔서 저는 그냥 너무 배가 고팠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혁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달랬죠. 아이의 어깨가 너무 작고 가냘펐습니다. 진혁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려고 후드티 모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 순간 진혁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이의 왼쪽 귀 옆 귓불과 볼 사이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전이게 누공이라 불리는 선천적 구조물이었죠. 진혁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구멍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전이게 누공은 차씨 가문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나타나는 우성 유전 형질이었습니다. 진혁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진혁 자신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진혁은 아이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코끝의 모양, 눈썹의 각도, 입술의 곡선까지 어린 시절 사진 속 자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숨이 막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꼬마, 이름이 뭐니? 이건이요. 엄마 이름은? 이수현이요. 아저씨, 왜요? 진혁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수현? 5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 5살. 자신이 수연과 이혼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연이가 불임이라고 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진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진혁을 바라봤죠. 진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편의점으로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그리고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30분 안에. 진혁은 전화를 끊고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죠.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마시던 생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병에는 자신의 DNA가 묻어 있을 테니까요. 잠시 후 비서가 검은색 세단을 몰고 도착했습니다. 진혁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뽑아 비닐봉지에 넣었죠. 아이가 아야 하며 머리를 감싸자 진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이거나. 잠깐만 아팠을 거야. 괜찮아요, 아저씨. 근데 왜 머리카락을 뽑으셨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넌 이제 엄마한테 가야지? 진혁은 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건네주고 편의점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어둠 속으로 뛰어갔죠. 그 작은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진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생수병과 머리카락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묻지 마. 그냥 최대한 빨리 결과를 가져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진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죠. 진혁은 빗속에 홀로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간 믿어왔던 세상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수연이는 불임이 아니었다는 건가?
그럼 그동안의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진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가슴속을 휘몰아쳤죠. 그는 차에 올라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진혁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말해. 친자 확률 99.9%입니다. 통계적으로 완전한 부자관계로 판정됩니다. 진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폰을 붙잡고 입술을 깨물었죠.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 서류 당장 파쇄해. 그리고 5년 전 이수연 씨를 진료했던 산부인과 원장 신상을 알아봐. 1시간 안에. 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댔죠. 5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 여사가 내민 진단서, 수연의 눈물, 그리고 이혼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하던 순간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진혁은 주먹으로 소파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수연에게 저지른 자신의 죄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혔죠. 1시간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5년 전 수연을 진료했던 산부인과는 강남의 한 유명 병원이었죠. 원장 이름은 김태수, 58세.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 3년간 불법 도박으로 15억의 빚을 지고 있었고 세무조사를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진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새벽 6시 병원 지하 주차장에는 김태수 원장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옆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죠. 30분 후 김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진혁의 차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갔죠. 진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태수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김태수는 진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차 회장님. 무슨 일로? 5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이수연이라는 환자 말입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김태수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죠. 기억 안 납니다.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제가 기억을 되살려 드리죠. 명 여사님께서 5억을 주고 멀쩡한 환자를 영구불임으로 진단서를 조작하라고 하셨죠. 안 그렇습니까? 진혁이 한 걸음 다가서자 김태수는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여기 원장님의 도박빚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탈세 증거 자료고요. 국세청에 제보하면 원장님은 최소 10년은 감옥에 가시겠네요. 제발. 회장님.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죠.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지금 진혁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진단서 때문에 내 아내가 쫓겨났어. 내 아들이 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당장 자백하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진혁의 고함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 여사님이 5억을 주셨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멀쩡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제가 서류를 다 조작한 겁니다. 진혁은 김태수를 놓아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녹음 다 됐죠? 진혁이 비서에게 물었고 비서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은 김태수를 내려다봤죠. 내일 아침까지 병원 정리하고 이 나라를 떠나세요. 안 그러면 이 녹음 파일이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갑니다. 김태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진혁은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진혁은 핸들을 움켜쥐고 고함을 질렀죠. 5년간 쌓인 분노와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1시간 후 진혁은 명 여사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8시 명 여사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죠. 진혁이 거실로 들어서자 명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웬일이니? 진혁은 대답 대신 친자 확인서와 녹음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명 여사의 미소가 굳어졌죠. 이게 뭐냐? 어머니가 내쫓은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태산의 유일한 후계자였어요. 진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 여사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죠.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건 거짓말이겠지? 수연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거짓말은 어머니가 하신 겁니다. 멀쩡한 여자를 불임으로 만들고 내 아들을 5년 동안 빼앗아간 게 어머니잖아요.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명 여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죠. 그래, 내가 했어. 하지만 태산을 위해서였어. 더 좋은 며느리, 더 급이 높은 집안과 결합하는 게 가문을 위한 길이었다고. 가문? 가문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아들이 배고파서 빵을 훔치고 있었다고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신 태산의 모습입니까?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사과하지 않았죠.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아이를 데려오면 되잖니. 송채리는 끊어내고 그럴 순 없습니다. 어머니와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어머니가 내 가족에게 손 떼는 순간 전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진혁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명 여사가 뒤에서 무언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죠. 차에 올라 진혁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수연 씨와 아이를 찾아. 태산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오늘 안에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5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수연과 이건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2시 비서의 전화가 왔습니다. 진혁은 회의 중이었지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찾았습니다. 망원동 재래시장 안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혁은 회의를 중단시키고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뒷좌석에 앉았지만 마음은 이미 시장통으로 날아가 있었죠. 30분이 걸려 도착한 재래시장은 진혁이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졌고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진혁은 화려한 네이비 수트 차림으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비서가 알려준 위치는 시장 한가운데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진혁이 가게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녀가 보였습니다. 이수연이었죠. 5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에 진혁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깍두기를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하얗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서 광대뼈가 드러나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수연아, 진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고 진혁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죠. 그녀는 손님에게 깍두기를 건네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수연이 손을 들어 막았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이 여기 올 이유는 없잖아요. 수연아, 나 모든 걸 알았어. 내가 불임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 아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았어.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비웃듯 웃었죠. 그래서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5년 전에 날 내쫓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속은 거였어. 어머니가 진단서를 조작했었어. 진혁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요. 여기서 그런 쇼하지 마세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실제로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며 진혁을 째려봤죠. 이혼하고 한 달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병원에서 초음파 보는데 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죠. 이 아이만큼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수연아, 그래서 도망쳤어요. 당신네 가족이 못 찾게 이름도 바꾸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겨우 이 시장에 정착했죠. 5년 동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아이 분유값 벌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지금 와서 뭐? 미안하다고? 다 알았다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가게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건희였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가방을 맨 채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혁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빵 아저씨. 이건희 달려오려 하자 수연이 재빨리 아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이건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진혁을 노려봤죠.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건희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5년 동안 아빠 노릇 안 한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수연아, 제발 돌아가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연은 이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죠. 진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복 입은 사람이 누구래? 수연이 전 남편 아니겠어? 돈 많아 보이는데 왜 수연이를 버렸을까? 쯧쯧, 돈이 많으면 뭐해? 인간성이 없는데. 진혁은 그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한 상인 아주머니가 진혁을 밀쳤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수연이가 싫다잖아요. 빨리 꺼지세요. 다른 상인들도 진혁을 둘러싸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죠. 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고마웠죠. 자신이 지키지 못한 수연을 대신 지켜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진혁은 시장을 벗어나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근처 건물 중에 비어 있는 곳 있나? 세 블록 떨어진 곳에 2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그거 사그리고 거기에 내가 머물 수 있게 준비해.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봤죠. 수연의 가게가 멀리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진혁의 이상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면 시장 골목을 청소했고 수연의 가게 앞에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몰래 옮겨놨죠. 이건희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멀리 떨어져 지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수연은 여전히 진혁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면 평생이라도 이곳에 머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은 멀리서 이건희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죠. 진혁은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니? 이건아? 빵 아저씨. 아파요. 이건희 울먹이자 진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아 올려 약국으로 데려갔죠.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는 왜 맨날 여기 있어요? 아저씨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거든. 누구요? 너랑 내 엄마. 이거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죠. 수연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진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수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진혁은 혼자 상가 2층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신뢰를 되찾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송채리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VIP룸에서 샴페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차문석 전무가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진혁이 망원동 시장통에 박혀 있다고? 그것도 전처랑 그 애새끼 때문에? 문석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체리는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비틀었죠. 그 바보 같은 놈이 사랑놀이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결혼식이 사흘 앞인데 신랑이 시장통에서 청소나 하고 있다니 가소롭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두면 결혼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체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문석 앞으로 밀었죠. 그 꼬마 잡종을 없애버리면 돼요. 아이만 사라지면 진혁은 제 소나기로 기어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없앤다니 설마 죽이시려고. 죽이긴 뭘 죽여요. 그냥 잠깐 데려다 놓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사실 내가 낳은 친자식이라고요. 문석은 체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계획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진혁의 냉동 정자 있어요. 3년 전에 몰래 빼돌려놨죠. 그걸로 체외 수정했다는 서류 만들면 끝이에요. 어차피 돈만 쌓아주면 의사놈들은 뭐든지 해주잖아요. 체리는 완벽한 계획이라는 듯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죠. 좋습니다.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 대신 결혼 후에 진혁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는데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진혁은 그냥 제 꼭두각시로 앉혀놓을 거예요. 실권은 전부 전무님께 넘기죠. 우리 둘이 태산을 나눠 먹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악마 같은 미소를 주고받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샴페인이 튀어 올랐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죠. 사흘 후 오후 4시, 이거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죠. 이거는 별 생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2명의 덩치 큰 남자가 뛰어나왔죠. 잠깐만, 뭐 하는 거예요? 이건희 소리치려는 순간
입이 거친 손으로 막혔습니다. 남자들은 재빨리 아이를 들어 올려 차에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죠. 차는 골목을 빠져나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빨리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1시간 후 수연이 가게 문을 닫고 이건을 찾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작 집에 와 있을 시간이었죠.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교 쪽으로 뛰어갔고 학원도 확인했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수연의 외침이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나와 함께 아이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이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진혁은 상가 2층에서 창밖을 보다가 수연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는 곧바로 계단을 뛰어내려가 수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이건희가 없어. 학교 끝나고 집에 안 왔어. 어디를 찾아도 없다고. 수연은 진혁의 옷깃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진혁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희가 실종됐어. 당장 시장 주변 CCTV 전부 확보해. 경찰은 아직 부르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30분 후 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이건희 검은 승합차에 끌려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진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죠. 차량 번호 추적해.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위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혁은 주먹으로 벽을 쾅 쳤습니다. 벽에 금이 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때 진혁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송채린이었죠. 사랑하는 진혁 오빠, 우리 아들 잘 데려왔어요. 걱정 마세요. 결혼식장에만 제 시간에 나타나면 돌려드릴게요. 만약 경찰 부르거나 이상한 짓 하시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답니다. 진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연이 그 메시지를 보고 스마트폰을 낚아챘죠.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진혁은 수연을 끌어안았지만 그녀는 진혁을 미친 듯이 밀쳐냈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내 아들 당장 돌려줘. 수연은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혁은 즉시 사설 특수 경호팀을 소집했습니다. 경찰을 부를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 했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채린의 모든 동선을 추적해. 그 여자가 소유한 부동산 리스트 전부 뽑아내고. 한편 경기도 외곽의 채린 별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창문도 없는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고 채린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얘야, 이제부터 아줌마 말 잘 들어. 넌 지금까지 널 납치한 사람을 엄마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납치범 가짜 엄마는 이제 죽고 없어. 거짓말. 우리 엄마는 살아있어요. 당장 보내줘요. 이건희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채리는 아이의 뺨을 찰싹 때렸죠. 이건의 얼굴에 빨간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입 닥쳐. 내 진짜 엄마는 나라고. 난 널 냉동 정자로 낳았어. 병원 서류도 다 있다고. 이거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채리는 차갑게 웃으며 방을 나갔죠. 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어둠 속에서 혼자 엄마를 부르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같은 시각 차문석 전무는 태산그룹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처와의 혼외자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사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문석은 미리 준비한 가짜 증거 서류들을 이사들 앞에 뿌렸죠. 회장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진혁은 비서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 따위보다 아들이 먼저였죠. 그는 특수팀 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송채린의 모든 부동산을 샅샅이 뒤져 12시간 안에 내 아들을 찾아내. 못 찾으면 다 죽는 줄 알아.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즉시 팀원들을 출동시켰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진혁은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채리는 화려한 샤넬 수트를 입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단상에 올라섰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채린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차진혁 회장과 저 사이에는 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5년 전 회장님의 냉동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 수정으로 낳은 제 친아들입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죠. 체리는 서류 봉투를 열어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출생 증명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지금 유괴범에게 붙잡혀 있어요. 체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인공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수연이라는 여자가 제 아들을 납치해서 5년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져나갔죠.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재벌가 아들 유괴 사건이라는 제목이 걸렸습니다. 망원동 시장통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송국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수연의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죠. 누군가가 가게 유리창에 돌을 던졌습니다.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깨졌죠. 유괴범, 나와. 남의 자식 훔쳐 키운 년. 저런 미친년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있었어. 사람들의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가게 안에서 떨고 있었죠. 진혁이 수연을 감싸며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무슨, 뉴스에 다 나왔잖아. 한 남자가 진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진혁은 그 손을 뿌리치고 수연을 가게 안으로 밀어 넣었죠. 바깥에서는 계속 돌이 날아왔습니다. 저 여자 경찰에 신고해야 해. 누군가 소리쳤고 곧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이수연 씨, 유괴 혐의로 동행수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유괴라니요. 이건희는 제 친아들이에요. 제가 낳았다고요. 수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경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송채린 측에서 이미 완벽한 서류를 제출한 상태였죠. 경찰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진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진혁이 막아섰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연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진혁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죠. 수연은 창문 너머로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수연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면회실로 불려나갔죠. 문이 열리고 송채린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채였죠. 어머, 이수연 씨. 여기가 잘 어울리시네요. 채린은 비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유리창 너머로 채린을 노려봤죠. 미친년. 내 아들 어디다 숨긴 거야? 당신 아들? 웃기시네요. 그건 제 아들이에요. 서류도 다 있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거든요. 채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 체외 수정 동의서, 출생 증명서까지 모든 게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죠. 이 서류들 보세요. 진혁 오빠의 냉동 정자로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당신은 그 아이를 유괴해서 5년 동안 숨겨 키운 범죄자고요. 거짓말. 나한테 출산 기록이 있어. 나도 병원 서류가. 있을 리 없죠. 진작 다 없앴는걸요. 채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여기 각서 하나 있어요. 이건희가 제 친아들임을 인정하고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예요. 여기 서명만 하면 당신 석방시켜 드릴게요. 채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그 서류를 보고 손을 휘둘렀죠. 절대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럼 여기서 썩으세요. 유괴범으로 10년은 감옥에 갇혀 있을 테니까요. 채린은 일어서며 다시 한번 비웃었습니다. 수연은 유리창을 쾅쾅 두드렸지만 채린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죠. 같은 시각 진혁은 채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죠. 진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채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오빠, 오실 줄 알았어요. 진혁은 채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린은 눈을 크게 떴죠. 이건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제발 수연을 풀어줘. 내가 잘못했어. 결혼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승리감에 젖어 진혁의 턱을 들어 올렸죠. 진작 그러시지. 좋아요. 수연 씨 풀어드리죠. 대신 결혼식까지 단 한 번도 그 여자 만나지 마세요. 약속 어기면 아이는 영영 못 봐요. 알았어. 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리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연 씨 불구속 석방 처리해줘요. 내가 고소 취하할게요. 몇 시간 후 수연은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진혁이 아니라 비서였죠. 비서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메시지입니다. 딱 한 번만 나를 믿어달라. 당신의 자리를 반드시 되찾아주겠다. 그리고 이 주소로 가시면 안전합니다. 수연은 봉투를 열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진혁을 배신자라 믿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비서가 준비한 차를 타고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진혁은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죠. 결혼식 당일 송채린 가문을 완전히 매장할 증거들이 각 언론사에 예약 발송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수연아. 이거나. 곧 끝날 거야. 진혁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송채린의 고소로 수연은 다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정식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죠. 경찰서 조사실에서 수연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수연 씨, 5년 전 차이건 군을 어떻게 데려갔습니까?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이건희는 제가 낳은 친아들이에요. 수연이 소리쳤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송채린 측에서 제출한 서류 뭉치를 수연 앞에 던졌죠. 여기 산부인과 기록, 체외수정 동의서, 출생증명서 전부 있습니다. 송채린 씨가 합법적으로 출산한 기록이 명확해요. 당신은 그 아이를 유괴한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조작된 거라고요. 수연은 책상을 탁 쳤지만 형사는 냉정했습니다. 조사는 밤새 이어졌고 수연은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죠. 눈물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철창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수연 씨 면회 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진혁이 온 건 아닐까 기대했지만 면회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송채린이었죠. 화려한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채였습니다. 어머, 이수연 씨. 하룻밤 주무시니까 얼굴이 더 초췌해지셨네요. 채린은 비웃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수연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채린을 노려봤죠. 미친년. 내 아들 당장 돌려내. 또 그 소리예요? 지겹지도 않아요? 그건 제 아들이라니까요. 채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아동 양육권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여기 서명만 하세요. 차이건이 제 친아들이고 당신은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서명하면 당장 석방시켜 드릴게요. 절대 안 해. 죽어도 안 해.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채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거두었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 구속영장 심사 받으세요. 전 최고의 변호사팀을 고용했어요. 당신은 10년은 감옥에서 썩을 거예요. 채리는 일어서며 다시 한번 비웃었습니다. 수연은 유리창을 쾅쾅 두드렸지만 채리는 우아하게 뒤돌아서서 나갔죠.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같은 시각 진혁은 송채린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이건 연기야. 저 여자를 완전히 방심시켜야 해. 진혁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스위트룸 앞에 섰죠. 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채린이 실크 가운을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죠. 어머 오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진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린의 눈이 커졌죠. 이건 그녀가 꿈꿔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제발 수연을 풀어줘. 내가 완전히 항복할게. 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채리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진혁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항복?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결혼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회장직도 태산도 다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제발 수연을 풀어줘. 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채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진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진작 그러시지. 좋아요. 수연 씨 풀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결혼식까지 단 한 번도 그 여자 만나지 마세요. 전화도 문자도 아무 연락도 하지 마세요. 만약 약속 어기면 아이는 영영 못 봐요. 어디론가 보내버릴 테니까요. 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채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연 씨 불구속 석방 처리하세요. 내가 고소 취하할게요. 대신 접근 금지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전화를 끊고 체리는 진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사흘 후예요. 준비 잘하세요. 진혁은 일어서며 체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죠. 체리는 그런 진혁에게 뽀뽀를 날리며 웃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연은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밖에는 진혁의 비서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죠. 수연이 나오자 비서가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메시지입니다. 수연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진혁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수연아, 딱 한 번만 나를 믿어달라. 내가 배신자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다 계획이야. 결혼식 당일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자리를 되찾아 줄게. 이 주소로 가서 안전하게 숨어 있어. 사랑해. 수연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혁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차를 타고 강원도의 한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진혁은 비밀리에 결혼식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비하는 건 화려한 웨딩이 아니라 완벽한 복수극이었죠.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송채린 가문의 정치 비리 자료, 차문석 전무의 횡령 증거, 그리고 가짜 출생 증명서의 위조 증거까지 전부요. 언론사 예약 발송은 결혼식 당일 오전 10시에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25곳에 동시 전송됩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죠. 결혼식장 보안팀 교체는 이미 우리 측 인원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방송 시스템 해킹도 완료했고요. 좋아. 이제 송채린과 차문석이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 진혁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이건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 그리고 친자 확인서가 들어 있었죠. 이 작은 증거가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열쇠였습니다. 특수팀 진행 상황은 송채린의 별장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인적이 드문 산속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기습 구출 작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혁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실수는 용납 안 해. 내 아들에게 상처 하나라도 나면 너희 전부 책임져.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밤이 깊어갔고 진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죠. 5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수연아. 곧 내 명예를 되찾아 줄게. 그리고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할 거야. 진혁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닦아냈죠. 지금은 눈물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할 때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진혁은 비밀리에 모인 최측근들과 마지막 작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송채린 가문의 3대에 걸친 의료 데이터가 떠올랐죠. 이게 결정타입니다. 진혁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유전자 분석 차트가 펼쳐져 있었죠. 전익의 누공은 우성 유전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이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나타날 확률이 50% 이상이죠. 하지만 송채린 가문은 3대째 이 유전자가 전혀 없습니다. 비서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송채린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채린 본인의 의료 기록이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죠. 즉,
송채린이 낳은 아이라면 전익에 누공이 나타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제로입니다. 하지만 이건희는 뚜렷한 전익에 누공을 가지고 태어났죠. 이건 송채린이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측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확인했죠. 그리고 여기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비서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해외 성형외과 진료 기록이었죠. 송채린이 주장한 출산 시기, 정확히 5년 전 5월에 그녀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었습니다. 얼굴 윤곽 성형 수술을 받고 있었죠. 수술 전후 한 달 동안 입원 기록이 명확합니다. 출산과 성형 수술을 동시에 할 순 없죠. 한 측근이 말했고 진혁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병원은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로 유명한 곳이라 송채린은 자신의 성형 기록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돈을 충분히 쌓으니까 병원 측도 결국 입을 열더군요. 진혁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송채린 아버지의 정치 비리 장부였죠. 송 의원이 태상그룹 자금을 세탁해온 내역입니다. 지난 10년간 200억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빠져나갔어요. 채린과의 결혼은 이 비리를 덮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던 겁니다. 측근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혁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이건 차문석 전무의 횡령 증거입니다. 태상그룹 비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 총 300억입니다. 송채린과 공모해서 나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고 회사를 차지하려던 계획이었죠. 내일 결혼식장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전부 띄울 겁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결혼식이니까요. 송채린과 차문석이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진혁은 회의를 마무리하고 특수팀 대장을 불렀습니다. 이건희 구출작전, 준비 상황 보고해. 가평 별장 위치 확인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기습합니다. 팀원 10명 투입, 저격수 2, 의료진 1명 대기 중입니다. 아이에게 상처나지 않게 해. 송채린이나 경비원들은 상관없어. 필요하면 제압해도 좋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결혼식 당일 새벽 특수팀은 어둠을 뚫고 별장으로 침투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대원들이 조용히 담장을 넘었죠. 경비원 2명이 순찰 중이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팀은 2층 끝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특수도구로 열었죠. 방 안에는 이건희 구석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지쳐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목표물 확보. 대장이 속삭이며 이건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이건은 잠결에 눈을 떴죠. 아저씨들. 누구세요? 쉿, 조용히 해. 아빠가 보냈어. 지금 널 데리러 왔어. 아빠요? 빵 아저씨요? 이건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담요로 감쌌죠. 팀은 조용히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채린이 아침에 일어나 이건의 방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빈 방을 보고 채린은 비명을 질렀죠. 어디 갔어? 아이가 어디 갔냐고.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채린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이가 사라졌어. 진혁이 데려간 게 분명해. 진정하세요. 어차피 결혼식은 2시간 후에요. 진혁은 이미 우리 소나기에 있어요. 하지만 채린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편 진혁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이건과 재회했습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진혁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꽉 안았죠. 이건아, 무서웠지?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아빠요?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이건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진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나는 내 아빠야. 늦게 찾아서 미안해. 이거는 진혁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채린이 얼마나 무섭게 굴었는지 쏟아내며 울었죠. 진혁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리고 곧 엄마도 만날 거야. 진혁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수연을 데려와. 지금 당장. 1시간 후 수연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건이 뛰어나왔죠. 엄마, 이건아. 수연은 아이를 꽉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혁 씨,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저었죠. 고맙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끝낼 거야. 오늘 결혼식장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진혁은 이건의 귀를 가리키며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구멍이 너를 내 아들로 증명해 주었단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건은 자신의 귀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진혁은 시계를 확인했죠. 결혼식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준비됐어? 비서가 물었고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 최종 확인했어? 네. 언론사 전송 완료, 방송 시스템 해킹 완료, 현장 보안팀 배치 완료입니다. 진혁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내 명예를 되찾으러.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진혁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복수의 무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결혼식 전날 밤 진혁은 구출된 이건과 수연을 강원도 깊은 산속의 안전가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고급 펜션처럼 꾸며진 집이었지만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이건이 뛰어들어가자 수연은 그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모처럼 안전하다는 느낌에 수연의 다리가 풀렸죠. 진혁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그냥 긴장이 풀려서. 수연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는 방 안을 신기한 듯 둘러보며 뛰어다녔죠. 엄마, 여기 진짜 커요. 방도 많아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수연도 아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혁이 준비시킨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이거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나 천천히 먹어. 체해. 수연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하지만 그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왜 안 드세요? 이건이 물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에 진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아빠는 너희 먹는 거 보는 게 좋아서. 이상해요. 그래도 드세요. 이건이 깔깔 웃으며 반찬을 진혁의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진혁은 고맙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식사 후 이건은 목욕을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혁과 수연은 아이 곁에 앉아 있었죠. 이건은 진혁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건은 환하게 웃으며 진혁의 귀를 가리켰습니다. 아빠 귀랑 제 귀 똑같죠? 여기 작은 구멍.
진혁은 아이의 귀 옆 전이개 누공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래, 이 작은 구멍이 너를 내 아들로 증명해 주었단다. 이건 아빠랑 너만의 특별한 표시야. 이거는 신기한 듯 자신의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곧 아이는 피곤했는지 스르르 잠들기 시작했죠. 진혁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살며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 아들. 진혁과 수연은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가득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5년 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했어. 어머니 말만 믿고 너를 의심했던 거.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은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 아이 키우면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힘들긴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이건희 분유값 벌려고, 기저귀값 벌려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이건희 있었으니까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혁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다시는 힘들게 살지 않게 할게. 약속해. 내일. 정말 괜찮을까요? 송채린이랑 차문석 전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걱정 마. 모든 준비 다 했어. 증거도 계획도 전부 완벽해. 진혁은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수연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잘못될 일 없어. 내가 반드시 너의 명예를 되찾아 줄 거야. 그리고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할 거야. 진혁은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은 진혁의 품에서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혁은 내일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비서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죠. 모든 준비 완료. 언론사 전송 예약됨. 방송 시스템 해킹 완료. 보안팀 배치 완료. 회장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너한테 드레스 하나 줄 거야. 입어줄래? 드레스요? 왜요? 내가 당당하게 내 자리를 찾으러 가야 하니까. 결혼식장에서.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식장에요? 송채린 결혼식이잖아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의 무대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건희의 진짜 엄마라는 걸 증명할 거야. 진혁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나랑 이건희가 옆에 있을 거야.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수연에게 새하얀 드레스가 담긴 상자를 건넸죠. 이거 입어. 그리고 준비해. 오늘 우리 모든 걸 되찾을 거야. 수연은 상자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과 동시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세 사람의 운명을 바꿀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오 서울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재계 인사 500여 명이 자리를 채웠고 방송 카메라 10대가 식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송채리는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네. 차진혁은 이제 내 소나기야. 그녀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3억짜리 프랑스 명품이었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도 완벽했죠. 체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죠.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난 사람은 송채린이 아니었습니다. 차진혁이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이수연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귀여운 턱시도를 입은 이건이 서 있었죠. 세 사람은 당당하게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게 누구야? 신부가 왜 둘이야?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이 광경을 모니터로 보던 채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뭐야? 저 여자들이 왜 거기 있어? 채린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입구는 이미 진혁의 경호원들이 막고 있었죠. 채린은 볼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진혁과 수연, 이거는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진혁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송채린의 아버지 송 의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차 회장, 지금 뭐 하는 거요? 당장 멈춰. 하지만 진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5년 전 제 아내 이수연은 불임이라는 거짓 진단으로 저희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명여사와 산부인과 원장이 짜고 조작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김태수 원장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가 5억을 받고 진단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하는 장면이었죠.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명여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이건을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아들 차이건입니다. 여기 친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스크린에 친자 확인서가 크게 띄워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죠. 그리고 여기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진혁은 자신의 왼쪽 귀를 카메라에 가까이 대고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전익의 누공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이건의 귀도 같은 방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구멍은 전익의 누공이라 불리는 우성 유전 형질입니다. 저희 차씨 가문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나타나는 특징이죠. 송채린 씨 가문에는 이 유전자가 전혀 없습니다. 스크린에는 송 씨 가문 3대의 의료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진혁은 차갑게 말을 이었죠. 즉, 송채린 씨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채린이 마침내 볼룸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메이크업은 번져 있었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난 진짜로 아이를 낳았어. 냉동 정자로 체외 수정했다고. 진혁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스위스 성형외과 진료 기록이었죠. 송채린 씨, 당신은 5년 전 5월 아이 출산 시기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얼굴 윤곽 성형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 입원 기록이 명확합니다. 출산과 성형 수술을 동시에 할 순 없죠. 채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비틀거렸죠. 진혁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 의원님의 정치 비리 자료입니다. 태상그룹 자금을 세탁한 내역 200억이 넘습니다. 스크린에는 비자금 세탁 내역이 상세히 떠올랐습니다. 송 의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주저앉았죠. 차문석 전무의 횡령 증거도 있습니다. 300억을 빼돌렸죠. 차문석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볼룸 안으로 들어왔죠. 송채린 씨, 차문석 씨, 사기 및 아동 납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채린은 버진 로드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죠. 안 돼.
이럴 순 없어. 난 차진혁의 아내가 될 거였어. 하지만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문석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진혁은 하객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 이수연은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작한 거짓에 우리 가족은 5년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힙니다. 명 여사는 하객들의 야유와 비난을 받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갔죠. 수연은 진혁의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세 사람의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결혼식장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진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남아있는 하객들은 숨죽인 채 그를 바라봤죠.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진혁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 이수연은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명 여사가 산부인과 원장과 결탁해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작된 서류 때문에 제 아내는 가문에서 쫓겨났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명 여사가 김태수 원장에게 송금한 5억 원의 계좌 이체 내역이 떠올랐죠. 어머니는 가문의 명예와 혈통에 집착한 나머지 멀쩡한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그 결과 태산의 유일한 후계자인 제 아들은 5년 동안 배고픔에 떨어야 했습니다. 명 여사는 이미 식장을 빠져나갔지만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을 목격하고 있었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차진혁, 이수연, 송채린 사기 등으로 도배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수연을 응원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죠. 불쌍한 여자.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송채린은 진짜 악마네. 남의 자식 빼앗으려 하다니. 차진혁 멋있다.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야. 한편 경찰서로 끌려간 송채린과 차문석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송채린은 화장이 번진 얼굴로 테이블을 쾅쾅 쳤죠. 변호사 불러. 당장 변호사 불러. 하지만 형사는 냉정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송채린 씨, 아동 유괴교사, 공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조사받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하시겠습니까? 채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차문석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차문석 씨, 횡령 300억, 유괴 공모, 배임 혐의입니다. 진술하시겠습니까? 문석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결혼식장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진혁의 품에 쓰러진 것이었죠. 수연아, 수연아. 진혁이 다급하게 수연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진혁의 외침에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희 울먹이며 엄마를 불렀죠. 엄마, 엄마, 일어나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에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는 수연을 꽉 안고 속삭였습니다. 버텨, 수연아. 제발 버텨줘. 이제 겨우 만났는데 나를 두고 가면 안 돼.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수연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진혁과 이건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맥박이 약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했습니다.
진혁은 수연의 손을 꽉 잡고 기도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수연을 급히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진혁과 이건은 복도에 남겨졌죠. 이건은 아빠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을 거죠? 그럼, 엄마는 강한 분이야. 곧 괜찮아지실 거야. 하지만 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 남편입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술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혁은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을 이었죠. 5년간 과로와 영양실조로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진혁은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는 진혁을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끄덕였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진혁은 수술실 밖 의자에 주저앉아 이건을 안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수술은 끝나지 않았죠.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진혁은 벌떡 일어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건도 아빠 품에서 함께 울었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혁은 의사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수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죠.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평생 지킬게. 진혁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수연과 이건 앞으로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회장직 사퇴서도 작성했죠.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부와 권력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강릉의 작은 해변 마을에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혁은 화려한 정장 대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원두를 갈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조금 자유분방하게 기르고 수염도 살짝 자라 있었죠. 예전의 냉철한 회장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보, 커피 다 됐어요? 수연이 테라스에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죠. 볼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응, 지금 내릴게. 손님 많아? 4명 정도. 오늘은 한가한 편이네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쟁반을 들었습니다. 진혁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컵에 담았죠. 라떼 아트로 하트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아직도 서툴러요. 연습 중이야. 나중엔 이건희 얼굴도 그릴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왔습니다. 테라스에서는 이건희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죠. 아이는 이제 6살이 되어 훨씬 씩씩해졌습니다. 아빠, 저 바다 보러 갈래요. 잠깐만, 이따 점심 먹고 가자. 진혁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깔깔 웃으며 다시 뛰어갔죠. 점심시간 세 식구는 함께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만든 김치찌개와 밥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죠. 맛있다. 역시 수연이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과찬이세요. 그냥 집밥인데.
집밥이 제일 좋은 거지. 진혁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도 맛있게 먹고 있었죠. 아빠, 서울에는 언제 가요? 왜? 서울 가고 싶어? 아니요. 전 여기가 좋아요. 바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냥 궁금해서요. 진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여기가 좋아. 서울은 가끔 일 때문에만 가면 돼. 사실 진혁은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었습니다. 태상그룹의 자문 역할은 계속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에 이틀만 서울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할아버지. 금방 드릴게요. 진혁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1년 동안 열심히 배워 이제는 제법 바리스타 노릇을 했죠. 사장님은 원래 서울에서 큰 사업 하셨다면서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이게 제 일이에요. 진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홀짝였죠. 해질 무렵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진혁과 수연은 테라스 의자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죠. 이거는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정말 행복해.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나도야. 예전엔 회의하고 계약하고 그런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내가 웃는 모습 보는 게 더 좋아. 진혁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죠. 그런데 명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모르겠어. 연락 안 하거든. 어머니가 먼저 연락 오시기 전엔 내가 먼저 할 생각 없어. 진혁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 여사는 5년간의 거짓말을 인정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았죠. 언젠간 화해하실 날이 오겠죠.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때 이건이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조개 주었어요. 진짜 예쁘죠? 아이는 손바닥 가득 조개 껍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혁과 수연은 미소 지으며 아이를 맞이했죠. 우와, 정말 예쁘다. 이거 카페에 장식할까? 네, 좋아요. 이거는 신이 나서 조개 껍데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진혁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렸죠. 우리 이건이 최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죠.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세 식구는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이건을 재운 후 진혁과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응? 고마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명예를 되찾아주고 이건희한테 아빠를 만들어줘서. 수연은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혁은 그녀를 꽉 안았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별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죠. 진혁과 수연은 서로를 아는 채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과 1년간의 투쟁을 거쳐 마침내 찾은 평화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된 사랑, 부유하지 않지만 따뜻한 일상, 그것이 이들이 원했던 전부였죠. 이건 카페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세 식구는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의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